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파님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가 벌써 왔습니다. 일단은 혼파님의 이야기는 귀신 가두는 산으로 등장을 하셨고 굉장히 업로드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혼파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네. 이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혼파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저는 항상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이야기에서 매번 할머님께서 조금 필요 이상으로 조금 냉정하다라는 평도 있었거든요. 네, 맞죠. 그쵸. 근데 혼파님께서 오늘 왜 우리 할머니께서 가족들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혼파죠! 오늘은 저희 할머니가 유독 가족들에게 차가우신 이유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할머니의 삶을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예. 지금 현재로서 저희 할머니는 90살이시고요. 어이구야, 예. 네, 그리고 이제 9남매, 정확히 말하면 10남매인데 그 중에서 장녀이십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이제 증조 할머니랑 할아버지겠죠? 두 분 다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제 집안일 외에는 무당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손님도 잘 받으시는 그런 일반적인 무당이 아니셨고 가까운 지인들끼리만 도와준다거나 그 정도만 하시는 무당이셨는데 이제 집안이 자급자족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밖에랑 교류가 없다 보니까 돈을 저희가 막 벌거나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엔 그냥 일반적인 농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돈은 없는데 집안 소유의 땅은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농사를 하시느라 바빴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장녀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에 동생들이랑 집안의 뒷바라지 같은 걸 좀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는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같은 거는 전혀 나오지를 못하셨고 지금으로선 한글을 잘 모르세요.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무속 관련된 말이나 한자들은 잘 깨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본인이 배움을 못 배우시기도 했었고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어릴 때부터 장터나 밖에 나가가지고 좀 돈을 벌어오셨어요. 네. 그렇게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모아서 둘째랑 셋째, 넷째까지 초등학교를 보내시고 할머니는 이제 동생들이나 가족들 풍족히 먹고 입히고 키우느라 본인 거는 챙기지를 못하셨죠. 네. 그러다 한 12살 때쯤에 할머니가 집안 신을 이어받으시려고 12살쯤에 애동이 되셨어요. 당연히 신어머니는 증조 할머니가 맡으셨고 네. 할머니 12살 때부터 밖에서 일하다가도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나 아버지랑 지인한테 가서 무속 관련 퇴마나 비방을 하거나 신내림 굿하는 거를 도와주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증조 할아버지께서 좀 야망이나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예전부터 원래 저희 집안이 좀 부자였었는데 선대에서부터 돈을 안 버시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진 거죠. 후손들이.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거를 아시고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한 큰 터를 어떤 풍수지리사한테 엄청 많은 돈을 받고 팔았대요. 근데 그때 그 터가 사실 일반 터만 좋은 터가 아니었고 그 터에 옛 집안에서 모시던 신령님 중에 한 분이 그 터 안에 있는 당산나무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터를 잘못 판 거죠. 터를 잘못 팔거나 건드리거나 하면 좀 집안이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령님께서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노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신바람을 일으키셨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시고 이제 증조 할머니랑 정약혼으로 맺어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쪽 조상분이 아마도 그 신령님의 벌전이나 이런 걸 막으시질 못하셔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냥 밭일 하시다가 좀 녹슨 낫 같은 거에 팔을 베이셨는데 그게 굶다가 팔이 좀 썩어 들어가시니까 그 손이 오른손이어서 오른손을 잘라내셨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집안 남자들이 죽어나갔대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까 10남매라고 했잖아요. 둘째, 셋째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를 당시엔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당시 이제 둘째랑 셋째가 죽게 되었고 국민학교겠죠 이제 그때는. 일곱째가 이상하게 그때 학교를 갔다가 며칠을 안 돌아와서 학교에다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애가 왜 집에 안 돌아오냐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날 애가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실종이 된 거니까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학교가 멀리 있으니까 가는 길이 산이기도 하고 그때가 옛날이기도 해서 뭐 찾을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곱째는 그렇게 그냥 실종이 되어버리고 다시 찾으실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조 할머니가 산을 오르시다가 치마를 밟으셔가지고 발을 잘못 디디셔서 그대로 산에서 한번 구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크게 부딪혀서 이제 8째 동생을 유산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 신바람으로 둘째랑 셋째, 일곱째, 여덟째가 다 남자였거든요. 이제 그 4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그때 좀 제정신이 아니셨대요. 열심히 키우고 입히고 해놓은 행복한 추억도 있을 텐데 힘들었더라도 네. 그런 가족들이 넷이나 죽고 아버지는 손 하나 잘리셔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지 어머니도 유산하셔서 몸도 성치 않으시고 이제 2분 다 알아 누워 계시니까 할머니는 장년대 남은 동생들 걱정에 또 미치겠고 예. 그렇다고 아픈 가족들을 두고 밖에 일을 나가자니 또 그것도 안 될 노릇인 거죠. 저희 할머니가 밤낮을 새면서 울어 가다가 갑자기 화가 나셨대요. 우리 집이 그냥 터 한 번 그냥 잘못 판 것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할까 하고 그러고 바로 다음 날에 아침이 밝자마자 이제 죽은 동생들 머리카락 몇 개를 자르고 이제 아버지 머리카락도 자르고 어머니가 유산하실 때 입으셨던 옷에 그 머리카락들을 싸서 곧장 그 신령님께서 계신 터로 무작정 찾아갔대요. 장산나무로. 네, 근데 그 터가 좀 멀리 있던 터라 한 일주일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 있던 터인데 그게 아마도 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거의 가까워졌을 때쯤부터 약간 그 터랑은 거리가 있는데 벌써부터 저기에 이곳 주인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시면서 막 몸이 기에 눌리는 것 같은 지기 같은 걸 막 받으시면서 너무 들어가기 싫고 몸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에 자꾸 어떤 늙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뭔가 자꾸 싸워야 된다는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냥 그 기운을 몸으로 받더라도 그냥 참고 가셨대요, 계속. 참고 이제 그 터 안으로 진짜 들어가자마자 딱 그 말이 할머니 귀에 들어온 게 여기가 니 어디라고 오냐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진짜 딱 돌아서서 도망을 가려 했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분하고 몸에 막 치가 떨 만큼 온몸에 피가 끓는 것 같은 분노를 느끼시면서 그 말을 한 그 신령님을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 챙겨오셨던 옷까지 그것들을 들고 그 당산나무 앞까지 걸어가셔서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옷 안에 있는 머리카락들이랑 그 옷을 당산나무 앞에서 불태우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한 3일 정도 주무시고 막 생활을 하셨다 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당산나무 신령님한테 계속 우리 집안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실수로 화를 돋군 건 맞다. 약간 이거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탓을 한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왜 내 동생들까지 벌을 받아야 하냐. 그 죄 없는 애들 죽이면 당신이 신이 정말 맞냐. 그냥 악귀가 아니냐 하면서 따졌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네 애비가 잘못한 걸 내가 뭐 어디다 풀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말을 기가 차서 그 신령님한테 그냥 대놓고
저 옆마을에서 내가 도끼 하나 빌려올 테니까 지금 당장 베어보고 싶냐고 협박을 했대요. 내가 이거 베어버리면 당신 이제 있을 곳 없는데 뭐 우리 집 와서 그냥 마저 다 죽이고 가실 텐가요?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령님이 할머니 보고 이제 아마도 쪼신 것 같은데 그냥 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살다 이렇게 기센 년 처음 봤다 하면서 이제 계속 할머니랑 말싸움하시다가 그 3일 만에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 수단으로 진짜 베어버린다고 위협을 하셨던 건데 그때 그 신령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썩을 일이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너네 아빠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도 잡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자기한테 싸가지 없게 구냐라고 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사람 죽이는 새끼한테 차릴 싸가지가 없냐고 욕을 했대요. 와, 어딨냐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령님이 용서 아닌 용서를 해주신다면서 집안에 내린 신바람을 그때 풀어주신 거죠. 와. 그래서 그 뒤로 저희 할머니는 믿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일주일을 걸려서 오셨었는데 이상하게 딱 그 2주가 지나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다 기운을 차리시고 저희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손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자기들이 그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니네가 딸 하나를 딱 잘 키워서 내가 니네한테 내렸던 벌을 없애주겠다고. 마지막으로 봐줄 테니까 니네 딸한테 잘해라 하면서 사라지셨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부모님들이 뭐 손잡고 이렇게 고맙다 하는 게 처음이셨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거즘 처음 느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말을 듣고도 저희 할머니는 좀 집안에 대한 불만이 생기셨대요. 그때 이제 할머니도 한창 젊으실 때고 아마도 그때 나이가 17 정도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반항 부릴 수도 있는 때고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는 무당이 되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셨대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 집을 나가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가 저희 할머니가 딱 집 밖으로 나가셨을 때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집 밖에 나가셔서 하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아, 예.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막 전쟁 났다 하니까 할머니가 본인도 이제 겁을 먹으시고 다시 집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가실 수가 없었대요. 그때 군들이 막 다니니까 쉽사리 그럼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어떤 분한테 그냥 호의를 입어서 어떤 집에 숨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한참이나 그때 몇 년 동안 이어졌죠, 전쟁이. 네. 근데 그때 그 호의를 주었던 그 집사람의 아들이랑 좀 할머니가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잘해준 사람이고, 처음부터. 네. 이제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빼빼 마른 좀 도시 남자애. 근데 이제 약간 그때 옛날이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복 입었는데 좀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어린 꼬마애로 봤는데 할아버지가 딱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계속 한 3, 4년 같이 지내시니까 마음이 튼 거죠. 네. 저희 할머니가 약간 향수병이 도지셨었어요. 집 밖을 본인이 원해서 떠났더라도 그래도 가족의 품이 그리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렸던 저희 할아버지한테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그거를 자기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뜻으로 오해해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그래 가세요 해놓고 저희 할머니가 떠나니까 몰래 따라왔어요. 오, 예.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저희 할머니는 막 걷고 해서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게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먼 길이. 그쵸. 저희 할아버지 집안도 좀 돈이 있으셨던 집이셔서 그냥 마냥 부잣집 도련님 같은 분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다가 한번 병이 나셔가지고 할머니 따라가다 쓰러지셨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사실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 따라 저기까지 와주겠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진 거 데리고 그때는 이쪽에 있었으니까 근처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묵으면서 두 분이서 이제 뭐 백년가약 같은 걸 맺으셨나 봐요. 두 분끼리. 아. 그렇게 해서 뭐 두 분이서 행복하게 내려오셨는데 이제 집안 분들은 그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왜냐면 장녀가 사라졌었으니까
집안에서 가장 큰 기둥으로 한 버팀목을 오래 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집안 뭐 가세는 또 기울고 무너지고, 그때 판 땅으로 얻었던 돈은 치료비나 뭐 이런 걸로 날리고, 그리고 그때 둘째, 셋째가 죽었을 때 똑바로 장례도 못 해줘서 뭐 괜찮은 무덤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냥 묻어뒀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가니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엄청 원망했대요. 네가 나가서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거고 하면서 막 막말을 퍼부으셨는데, 이 증조 할머니는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부모가 못난 탓에 너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우셨대요. 네. 이제 저희 할머니가 내려오시면서 좀 돈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돈을 가지고 오셨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동생들 멀쩡한 묘비 하나 세워주고,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대로 해피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신을 받는 게 저희 할머니 혼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에선 무엇보다 장녀가 사라졌으니까 그 뒤를 이을 무당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한 분을 다시 무당으로 신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할머니를 빼면은 대부분 약간 무당팔자는 아닌데 약간 영안이나 영매 체질이거나 그런 사람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섯째가, 저희 할머니 말로는 다섯째가 제일 애교도 많고 밝은 애였는데, 그때 영안이 트여 있었긴 했는데 겁이 많던 애라서 절대 무당은 못하는 애였는데, 그 애를 귀문을 열어가지고 눈을 엄청 튀어서 귀신을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릇이 안 서주 되는데. 잡기를 신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빙의를 몇 번 막 경험을 하셨던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좀 정신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셨는데, 이제 언니가 그때 들어오니까 그분도 막 언니한테 화를 내다가도 잘 돌아와줬다고 하다가도 언니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대용으로 쓴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잘나게 집은 나가셨으면서 왜 다시 돌아왔냐고 욕을 한참 또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언니한테 막 앵겨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할머니가 그 다섯째를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한테 정략혼을 또 시키실 생각이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그때 이미 데려온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서 막 백년가약도 맺었다 어쩐다 말을 하셨는데, 제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한테 니네끼리 백년가약을 맺었어도 집안에서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막 건넌마을 저편에 좀 괜찮은 무당 신랑감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걔네랑 집안 뭐 얘기해가지고 너를 시집 보내기로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돌아왔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때 또 증조 할아버지랑 엄청 싸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는 그때쯤부터 자기가 집안에 정이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다는 걸 좀 깨달으셨대요. 그렇죠. 네. 내가 그리워한 게 이 가족이 아니라 이 산이 그리웠구나. 여기서 쌓은 내 추억들과 고통들이 자신에게 위안이 됐고 하니까 그리우셨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 이제 정략혼 하시니까 이제 저희 지금 할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란 말을 했었대요. 너 여기 있다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무슨 짓 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애가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진짜 고마운데 인연이 딱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면서 할아버지를 돌려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백년가약도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정인이지 어떻게 다른 정인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우셨대요. 남자시네. 예. 네. 그래서 할머니도 정말 싫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아버지 말이 법인 때라서 제 할머니는 그대로 결혼을 하셨었어요. 그 정략 결혼을요?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시고, 근데 이상할이 많지. 저희 할머니가 그때 그 무당 사내랑 결혼을 했을 때 애가 안 들어섰대요. 그리고 막 삼신할머니한테도 엄청 빌고 신한테도 빌고 하면서 애 좀 내려주라 했는데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남자 집안에서도 저희 할머니한테 여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 또 뭐 그 전에 뭐 정인이 있다던데
그거 노리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엄청 좀 그걸 한 거죠. 시집살이를. 아, 네.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이나 시집살이 당하고 막 시부모님한테 맞고 살고 젊은 나이인데 아직 그때도 한 20 중반이셨는데 애가 안 들어섰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으시면서 맞으면서 사시니까 할머니가 좀 성격이 억센 편이시니까 그대로 거기 집안에다가 욕설을 하시고 나왔대요. 그걸 참고 계실 분이 아니셔서. 그래서 그대로 나오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니까 또 증조 할아버지는 화가 나시죠. 예. 뭐 결혼은 했는데 어디 남편 허락도 없이 출가해가지고 집에 오냐. 근데 이제 증조 할머니는 또 저희 할머니를 반겨주셨죠. 막 너 힘든 거 내가 다 한다. 진짜 이 못난 부모가 미안하다.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 보고 그냥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힘드시다는 얘기를 증조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전한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내심 저희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네, 자기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앞뒤 꽉 막힌 남자랑 결혼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네.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하시니까 제 할아버지 그때까지도 할머니 못 잊고 상사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 집안에서도 뭐 여자 하나 못 잊어서 그러냐 하면서 할아버지 막 실패한 사람처럼 대하고 하다가 연락이 오니까 할아버지가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내려오셔서 제 할머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을 때 이제 그 시부모님 댁에 같이 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하면서 막 따졌대요. 오. 이제 저희 할머니는 옛 정인이니까 겁나 흔들리는데도 계속 마음을 다잡으셨죠. 막 나는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저 남자한테 흔들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막 저희 할머니의 시부모님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물 뿌리고 상업고 하면서까지 막 화내시면서 쫓으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쫓겨나시면서 내가 더러워서 다시 이것에 발 안 붙이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이름을 돌순이라 칭하면요. 대문 나가시기 전에 딱 뒤돌면서 돌순아 하시면서 저희 할머니를 보시고 근데 너네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자기처럼은 살지 말라더라 하고 가셨대요. 와. 그 말을 들으시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죽을 만큼 싫은데 어머니는 진짜 나를 위해서 참된 어른이구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그냥 그 집 나와서 할아버지 손잡고 그대로 가셨대요. 가셔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한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집안에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랑 저희 할아버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 나가셨죠. 근데 그러다가 얼마 안가 돌아가셨대요. 그냥 산 오르시다가 뭐 멧돼지한테 치이셨는데 그때 약간 어디가 잘못되셔서 돌아가셨대요. 참 황당하게 죽은 거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집안이 잘 풀리고 할머니가 막 재물복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남자랑은 이혼하고 저희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행복이 시작될 때 또 아픔이 시작됐죠. 아, 예. 아까 5째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열었으니까 어쨌든 이 귀신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얘가 비문도 잘 안 닫히고 힘든 상황이 연속이 되니까 신을 진짜 하나를 차라리 받아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겠다라고 할머니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5째를 데리고 신 내려줄 분들을 막 찾아다니셨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제 얘는 신 받을 애가 아닌데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문 여는 거 가지고 왜 여기 와서 닫으려 하냐고 항상 퇴짜를 맞으셨대요. 할머니랑 증조할머니랑 뭐 집안 사람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니셨죠. 그러다 저 위에 그 충청북도 쪽 어디 산에서 어떤 노파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신다 해서 5째 그분을 신을 받으러 갔었는데 근데 그날 아침부터 이제 가는 길에 네. 5째가 코피가 났었대요. 저희 할머니 말로는 신내림 받는 날에 그 당사자가 피를 보면 그게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래요. 근데 그날 코피를 봤는데 지금 그 먼 지역까지 가 있으니까
그냥 받자 하신 거죠. 왜냐면 거기 무당이 넷이나 됐었고. 아, 그러게 또 힘드니까 모이기도.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 잘못되면 그거 하나 못 맡겠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네. 초반에는 잘 진행이 됐대요. 장군님들 뭐 차례로 내려오시고, 뭐 손녀도 내려오시고, 조상신도 내려오시면서, 다섯째 막 신 받으려니까 신났다고 하면서 그때 할머니가 말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가면서 예. 작두 장군님 오시는 걸 확인할 때였대요. 네. 작두 장군님이 이제 내려오시면 작두 위로 올라타는 그것도 타고 뭐 얼굴에 작두를 비비기도 하고 칼을 얼굴에 비비기도 하고 하는 건데 분명 내려오셔서 이제 작두 타기 전에 얼굴에 막 작두를 갖다 대기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분명 이상이 없었는데 작두를 타러 올라갔을 때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그 장군님께서. 그래서 이제 타신 채로 잘못되신 거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곳에 올라가셨을 때 다리가 잘못되셨대요. 그래서 그대로 발이 좀 큰일 났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때 신내림 받을 때 분명 앞에선 좀 행복하고 이런 기억이었는데 그냥 눈 깜빡하니까 눈앞에서 피바다가 벌쳐져 있는 거죠. 이제 네. 다섯째가 아프다고 막 우는데 그 광경을 동생들까지도 봤지. 약간 할머니도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렇게 큰일이 나니까 이제 할머니는 모든 게 자기 탓 같으셨죠. 이거를 무리하게 내가 진행시켰나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섯째 분이 코피 나셨던 거를 저희 할머니만 보셨대요.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코피를 흘리셨었던 건데 그때 그 다섯째가 언니 나 이거 이대로 해도 돼? 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괜찮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네. 그러다가 다섯째가 그때 병원이 좀 멀었어서 산에서 있으니까 차도 없고 뭐 그때 말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발부터 엄청 차가워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족을 상당히 많이 잃으셨죠, 저희 할머니가. 그럼요. 예. 죽어 가시는 다섯째를 안으시고 저희 할머니가 막 얼굴 막 만지면서 제발 정신 좀만 차리면 살 수 있을 텐데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신을 잘못 차리면 내 가족들이 떠날 수 있고 이 일이 그런 일이다 라고 그때 좀 세뇌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에게.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들이 다치고 나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말아먹는 거니까 그냥 약간 정을 주지 말자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 네. 할 때 제대로 하고. 남이라고 생각을 하자.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그렇게 힘들 때도 좀 차갑게 이겨내라. 네. 내가 혹시라도 손댔을 때 네가 잘못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대시지 않으신 것도 맞고 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또 낳으셨죠 그때. 저희 할아버지랑 사랑을 해서 낳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너무 예뻤는데 그 자기 부모님이 이제 유산하셨을 때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때 약간 산후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나셔서 그때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좀 힘드셨어서 그때도 할아버지가 보살피셔서 네. 그런 것도 막 죄책감에 남아 있으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학교를 안 나오셨거든요, 두 분 다. 그 어머니는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오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단편적인 그렇게 보실 것만 수 있다 봤을 때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게 남한테 배워보지도 못했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게 선이다라고 배워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많은 저희 집안분들이.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그랬죠. 그래도 네. 이제 그 기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오빠를 위해서 그때 여기 뭐 용이 있었던 터다 하면서 네. 저수지까지 하나 하실 만큼 그래도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 할머님의 뜻을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그치만, 그 깊은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할머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정을 주거나 내가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써서 내 이 단단한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을 때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런 걸 봤을 테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러셨을까. 사랑하고 싶고 애정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진짜 할머님에 관련돼서 꼭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홈파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 드라마보다 더해요. 이런 걸 처음 들어봐서 제대로 진짜로. 그 정도의 할머님의 삶이셨고 오늘 홈파님이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싶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존경스럽네요. 할머님이 그 삶을 다 견뎌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거고 앞으로 또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시지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가족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홈파님.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어떻게 감히 이런 삶을 우리가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평가하기도 죄송할 만큼의 스토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한편의 영화,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했던 그런 이야기 같고요. 아마 홈파님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극대화돼서 더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홈파님이 누구시지? 홈파님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요. 홈파 귀신 가두는 산 1화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